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 퇴진 문제를 놓고 광화문과 서초 등에서 대규모 군중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장관 한 사람 잘못된 임명 문제로 온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가고 심리적, 사회적 대충돌, 내전 상태를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자다 봉창 두드리는 남탓 타령이나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오늘은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조국 사태와 진북 좌파 집권 세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교수님은 서울대에서 석사를 하시고 프랑스 사회과학고등교육원에서 정치학 박사를 따신 뒤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정치외교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우리나라 최고의 정통 정치학자이시자 자유민주우파의 또 보수주의를 대표하시는 학자이십니다. 네, 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네. 조 교수님 오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들에게 처음 인사를 하시니까 간단히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은 요새는 자유민주 레지스탕스 운동을 한다고. 그렇습니까? 아주 바쁘고. 제가 이규락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예. 그 세뇌 탈출 박성현 대표가 하는 거기에 조뱅 쓸전이라고 해서 예, 그러시군요. 정치하고 그래서 정치학적 대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예. 하는데 아주 심도 있는 그런 대화 프로그램이시죠?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좀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우리 고 박사님은 옛날에 제가 잠깐 국회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언론인으로 계셨고 또 학교에 또 저 정신문대학원에 또 강의도 같이 하시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에 대한 그 확고한 신념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리저리 조금 생각이 다르고 또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대화를 정치학적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 네.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조 교수님 뭐 아주 정치학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학 또 국제정치 다양한 분야에서 깊은 식견을 가지신 분입니다. 기회가 되면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조 교수님,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국 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정말 우리나라가 국론이 완전히 분열이 됐다 할 정도로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무슨 국론 분열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의 인식이 올바른 겁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사실은 아무도 지금 통제가 되지 않은 방식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인격체를 공인으로 지금 앉혔어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그 전에 우리가 뭐 논란을 갖췄던 여러 가지 이념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거짓과 진실의 전쟁 상태, 내전 상태에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그건 대통령이 그걸 모르고 그걸 직접 민주주의로 뭐 그냥 맥락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 말씀인지 아니면 망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국 임명에 대해서는 실제로 친여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데서 조사한 데서도 조국 임명 잘못됐다. 이건 거의 60% 이렇게 나옵니다. 잘 됐다는 것은 한 30%뿐이 안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이 그 임명이 잘못됐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조국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가 당연하다. 이런 쪽이 오히려 수사가 과잉 수사라든가 이런 의견보다는 또 많게 나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여론의 민심, 여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올바른 거지. 네. 어떤 특정 세력이라든가 네. 또 참모들의 네. 잘못된 보고 네. 또 뭐 아전 인수식 보고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정신병리학적인 여기까지도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네, 그렇죠. 참 우리 스스로의 자화상을 좀 비참하게 만드는 이야기인데 스스로 어떤 고집을 많이 부리고 있다. 근데 그 고집이라고 하는 게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고집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지도자가 되면은 응당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은 헌법적인 가치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그 한도 내에서 개선을 하고 계획을 하고 발전을 시킨다라고 하는 건데. 네,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반은 네. 그 뭐 청에 따라서 조금 감도는 다르겠지만은 지금 헌법 체계를 전혀 초월한 그런 방식의 그 몇몇 아주 소수의 그 말하자면은 소수의 인사들이 예. 국정을 고집으로 밀고 나가는 거다. 그 아주 극단적인 예가 조국 그 장관의 임명인데 저는 어디 내가 한 6년 동안 방송 안 나갔다가 예. 연합뉴스에 내가 조국 씨 그러니까 앵커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아, 그래요? 내 개인적으로 그 친연해제니까 그랬겠죠. 뭐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내가 장관으로 인정. 나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대한민국 주인은 저예요. 예, 국민이죠. 국민이고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은 다 심부름꾼입니다. 예. 근데 단지 그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힘을, 권력을 우리가 양도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문 대통령의 권력관념이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 한번 그래서요. 드릴게요. 사실 문 대통령 하면은 네. 대통령 되기 전에는 네. 모든 사람들이 저분은 다른 것은 몰라도 뭐 능력은 어쩌는지 모르지만 소통 네. 또 민심 여기에는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존중할 거다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지금 2년 반이 되는 이런 상황을 보니까 아집과 독선 이런 쪽에 완전히 빠졌고 어떻게 보면 국가 운영을 전횡을 한다 할까? 예, 예. 그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분은 무슨 뭐 어떤 보고를 받든 무슨 통계를 보든 어떤 것을 봤는지 모르지만 그 확증 편향이 아주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옳다고 믿는 거 그건 네. 모르는 것이다. 누가 뭐라고든 나는 내 길을 가는 거다. 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예, 예. 지금 본인의 인사의 문제, 잘못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고 있는데 마치 대의민주주의가 작동을 잘못해서 뭐 이런 상황이 온 것처럼 남 탓을 하고 있어요. 저기 제가 바로 저 집권하자마자 바로 대통령 우리 저기 제6공화국 7기 정부, 6기 정부죠. 예. 선언을 하고 그다음 우리 헌정적인 질서에 의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선서를 하고 돌아서자마자 촛불혁명 정부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혁명 정부입니다. 예. 촛불혁명 정부의 대상은 앙샹웨지 뭡니까? 촛불혁명의 대상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던 70년 대한민국, 특히 자유대한민국이 그 대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지식인들, 언론인들, 특히 언론인들 그 정도 부르면은 프랑스 혁명의 혁명을 이야기했을 때는 왕정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촛불혁명 정부라면 헌법적으로 국민의 대표, 국민으로부터 투표권으로 대표한 자가 혁명을 선언했었어요. 예. 자가당착이죠. 예. 근데 자가당착을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막 그냥 수사이거니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그게 착각이어서 하자마자 지금까지 지속되게 나온 거는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중요한 헌정적인 틀, 그 다음에 시장경제적인 기반 이런 것 중에서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민주공화국에 필요한 제일 중요한 게 상권 분립입니다. 체크앤밸런스인데 이거는 우월적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서 지금 헌법을 거의 초월한 방식의 통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도
뭐 지금 대외 정책, 대북 정책, 국내 정치 이런 부분도 지금 바로 대한민국에서 응당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될 맥락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가 코드를 조심스럽게 읽어야 될 마치 암호와 같이 툭툭 던지면서 대한민국을 변경시켜 나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아무도 지금 별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총리도 이제 촛불 혁명 정부라고 선언을 하고 그게 이제 인수위원회가 없었으니까 그 이제 말하자면 촛불 혁명 5개년 계획에 8페이지에 보면은 지금도 여러분들 그 내부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문재인 촛불 혁명 5개년 계획의 그 전번에 8페이지에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권력을 주권자 민주주의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주권자 민주주의는 정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건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스탈린의 즉 주권을 총체적 하나라고 보는 개념입니다. 근데 구체적 개별성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개념 같지만은 되게 프랑스 혁명의 자코벤부터 시작해서 말하자면 주권자를 내세우고 실질적으로 그 권력자가 독재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권력의 개념이 그 이전 박근혜 정부 이전의 대한민국 70년의 권력 개념하고 촛불혁명 정부의 권력 개념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뭐냐면은 기존의 대표된 권력이 아니라 이 대의제가 좀 불편하죠. 대의된 권력이 아니라 생성적 권력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결심하고 자기 팀이 이끌면은 즉 대의전자가 아니라 생성적 권력을 선언함으로써 자기는 국민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촛불에 의해서 생성된 그런 권력으로 보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어떤 체제나 질서를 지금 뛰어넘는 거다. 뛰어넘고 자기에 보고 있는 맞게 지금 파괴하고 변경하고 뭐 여러 가지 수를 썼어요. 근데 과연 그럴 정도의 능력과 그다음에 국민들이 그래도 기본적인 그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그러고 있느냐? 그거는 참모들이 그랬는지 본인이 또 그걸 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론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끊임없이 잘못된 모집단의 잘못된 그걸 가지고 그걸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표된 국회가 불편하고 불편하죠. 불편하고 뭐 잔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사법부도 거의 뭐 사법부 70주년에 그 대법원 자기 통제하에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참 그한 게 대통령이 최소한 우리 저 고등학교 때 제대로 일반 사회를 공부를 하면은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두 가지 지위를 가져요. 하나는 행정권의 수반으로 해서 그렇게 그거는 행정권의 수반으로서는 국회의장이나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나 법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때문에 이제 그 상위에 서고 그거는 대외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말하자면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 존중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70주년에는 대통령이 가서 거기서 아래로 보고 판사들을 놓고 판사들을 놓고 거기서 명령하듯이 훈시하면 안 돼요. 자제해 줘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고 지금 민주공화국이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법권까지도 지금 거의 뭐 장악을 해버린 상태죠. 그러니까 삼권 이후에 군림하는 진짜 제왕이 됐다니까요. 제왕이 아니고 대통령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다 해갖고 그 폐해를 많이 얘기를 했고 그 폐해를 없애자고 나선 것이 지난 촛불 집회라고 봐야 해요. 제가 이제 우리 고 박사님 좀 터미놀로지를 그러는데 우리 제왕제가 아닙니다. 제왕은 그 혈통에 의해서 정당성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제왕은 적자가 권력을 잡으면은 다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좀 자기 소유고. 근데 지금 입법적 입헌주의를 실시하는 현대 정치에서는
이 사람은 독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그리고 이 독재자라고 자꾸 얘기하면은 방통위에서 그러는지 구글에서 또 노란 딱지 붙여요. 아니 저는 이제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예, 좀 자체로서 그게 말하자면 우두머리, 수장, 수괴 이런 뜻입니다. 예. 헤르 뭐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히틀러부터 나온 건데 그 수괴로 혹은 스탈린 같은 서기장 혹은 위원장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는 자칫하면은 이 두 양극단의 체제 하나는 지속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발전적이고 선진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그 인류사의 그걸 했던 전체주의하고 그게 이 구분이 없어지는데 제일 결정적으로는 언론이 장악되고 언론이 권력에 말하자면은 그 감시견이 아니라 권력에 충견이 되거나 혹은 애완견이 된 거예요. 애완견이 랩도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시견은 우리는 워치도그라고 워치도그. 영어로 하고 요거는 랩도그. 꼬리에 살살살살 흔들으면서 지금 우리 언론들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사법 특히 재판관의 독립이 보장이 안 되고 우리법 연구회다 뭐 그다음에 국제인권법이다 해서 재판관이 마치 10대 홍위병 같이 무리지어서 정치적으로 움직이면은 민주주의는 끝이 납니다. 지금 현재는 민주주의가 스톱된 상태예요. 저는 거의 낭떠러지 벼랑 끝에 와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래도 뭐 희망은 있습니다. 어쨌든 학술적인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어제 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얘기한 걸 보면 결론은 이 검찰권의 그런 독립 이것보다는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이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뜻이 거기에 모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검찰 개혁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과는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말은 검찰 개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을 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은 검찰 개혁이라고 하면 물론 잘못된 관행도 고쳐야겠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 또 권력도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그런 검찰을 우리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정권의 충견이 아닌 호위무사가 아닌 그런 검찰 개혁을 하는데 대통령하고는 너무 괴리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무슨 아마 우리가 민주정부가 된 게 YS 김영삼 정부 때인데 가장 우리 스스로를 해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따지지 않고 그것이 구호화가 되면은 나라가 반쪽이 나요. 개혁의 기치를 들고 권력이 칼을 들 경우에 그러면은 나라가 동강납니다. 그 요번 사태는 검찰 개혁이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개악이라고 생각하는 소위 말하자면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 분리. 뭐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 지금 통치권에서 혹은 지식인청에서 온 국민들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메인 메뉴예요. 그거는 국회에 가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지만 패스트 트랙으로 들어가서 지금 국회에서 대의제가 살아서 논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확정을 해요. 즉 검찰 개혁은 아직 설계가 안 됐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을 하라 그래가지고 선제적으로 무슨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고 했던 특수부를 축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 소환, 공개 소환을 좀 폐지를 한다든지 야간 수사 안 한다든지 그거는 검찰이라고 하는 검찰 조직의 제도 개선이에요. 제도 개선이 개혁인지 모르겠어요. 예컨대 특수부를 없앤다라고 하는데 특수부가 있어야 된다고 늘린 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아니었습니까? 적폐수사한다고. 적폐수사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옆에서 조국 씨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보다 배로 특수부를 늘려서 완전히 정부기관 대한민국 또 경제 당당 해서 말하자면은 촛불혁명 정부의 개혁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전위대로 활용을 했다가 갑자기 거기에 대한 인권 침해 예컨대
아니 정부가 적폐 수사한다고 검사가 가가지고 혹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관들이 가가지고 핸드폰 내놔라 사인했다. 조국 법무장관이 조국 씨가 국회에서 이야기할 때 내가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저기 사적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핸드폰을 압수수색한다라고 하는데 핸드폰의 압수수색은 법원에 영장이 필요해요. 영장 필요. 누가 하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그래도. 근데 검찰 수사관이 가서 이런저런 정보가 나간 거 있으니까 당신들 다 봐야 되겠어. 그래서 동의서만 받아요. 그 동의서는 그게 강제력입니다. 즉 왜 행정적으로 특별행정기관 상관이 동의서 사인해라고 하는 이거는 폭력이에요. 강제력이에요. 그리고 핸드폰을 가져가서 다 수사하고 이런 방식으로 비일비재하게 말하자면은 검찰이 아니라 민정수석실에서 인권을 무시하고 혁명을 한 겁니다. 그렇죠. 전에 뭐 외교부 거의 뭐 차관급까지도 불러다가 핸드폰 다 가져오고 그리고 뭐 경호처도 마찬가지. 전 정권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이 정권에 와서 그랬어요. 이 정권에 와서 중요한 행정부 그것도 아주 고위직도 아니고 뭐 사무관 뭐 서기관 또 지금 주사들 여기가 수석이 갑자기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그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무릎을 굴리고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개혁을 자의적으로 그런 소위 인치라고 그러죠. 어떤 생성적 권력, 절대자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해서 잣대가 달라버리면은 그거는 법의 지배가 깨집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법치는 없다고 봐야죠. 거리의 정치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국 수사 또 조국 정국을 싸고 돌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이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온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반쪽 대통령으로 전락한 거 아닌가. 좌파 진영에 어떻게 보면 사령관이랄까 이런 식으로 전락한 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고 통치권마저도 훼손되는 그런 결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불행한 사태 어제 우리 김경재 전 의원님이 어제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말하자면 임계점을 통치 능력의 임계점을 넘었다. 이거는 이제 판명이 났다. 근데 이제 거리의 정치에도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국정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 헌법을 수호해야 될 최고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자기가 통할하고 있는 기관에 여러 가지 직접 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불러서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이러면 되는데 군중을 동원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집권당과 대통령이 말로는 그러는데 제가 참 놀랐습니다. 두 번째 촛불집행과 검찰개혁 촛불집행과 이렇게 해서 권력은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어제는 수보회의에서 그것도 이제 내각 국무회의가 아닌가. 자기들 개인 비서들라는 수석하고 보좌관 회의를 하면서 그거는 그런 이야기 해서는 안 돼요. 그래. 지금 국민이 분열된 게 아니야. 그리고 분열된 게 아니라고 그래놓고 한쪽으로 간접적인 뉘앙스를 준 거는 뭐냐면은 때로는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할 때도 있다. 이거 이야기하면은 때로는 윤석열이를 솎아내기 위해서 군중이 동원돼도 좋다. 그거 지금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국민을 바보라는 겁니까? 청와대 참모들이 어떤 참모들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참모진들이 이런 방식으로 임금님이 기가 당락인데 우리 한 3, 40년 전에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당락인데 그건 당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국민을 전환을 합시다. 조국을 잘라내든지 뭘 하든지. 왜냐하면은 국민들의 심사는 지금 내가 묻고 싶어요. 나는 그게 내 생각이 내가 물음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청에 가서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조국 수호를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개인으로 만나서 제가 조국이 상식적이었던가? 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요. 그럼 두 번째, 네. 조국이 윤리적이었던가? 하면 아니라고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사가 지금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대표된 심부름꾼인가? 아니면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인인가? 라고 물으면은 대표된 자로 심부름꾼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서 자기 임기 동안 책무를 다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물으면은 다 100% 헌법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근데 모이면은 상식을 벗어난 행위를 해도 집단적으로 진영이 나눕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든지 예컨대 질문을 하면은 조국 수호라고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데 검찰개혁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국을 수여해야 되는데 조국의 선대와 가족이 행한 일이 그 범죄예요, 자명하게. 네. 그리고 지금 직접적으로 사법적인 판단은 안 했지만은 그 범죄의 중심에는 조국 장관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거는 윤리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교육사업, 유경사업을 하던 그 아버지가 그 학교가 여러 가지 이상한 방식으로 말하자면은 학교를 갈취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상한 불법적인 방식으로 불법이든 편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기술 보증에서 돈을 받아야 될 게 아닌데 가져오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수사받았을 때 조국 씨가 정경심 씨에게 전화를 해서 그거는 수사 검찰 말하자면은 압수수색에 대한 방해가 아니라고. 즉 뭐라 그러십니까? 도덕적인 인류의 문제라. 인류의 문제. 인류는 자기가 사람이 그 전화하면 인류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화가 되지도 않죠. 참 성시가 같아서 그런데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저런 껍데기로 자랐고 그리고 저렇게 뻔뻔하게 수치심도 부끄럼도 없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 법을 다루는 분이고 그걸 임명한 내가 지금 문 대통령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 그리고 자기 딸을 키워서 다른 사람들한테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특권적으로 했잖아요. 그것도 껍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건강을 보호하는데 세상에 내가 상식에 반한다라고 하는 건 인류사 전체를 옛날에 모계 사회를 제외하고 가족에 무슨 문제가 있고 가장의 문제가 직접 관여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가장이 지는 게 그게 인륜입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지금 공개적으로 나타난 이야기는 부인이 다 책임을 진다. 그리고 그거 참 연려돼요. 내가 자기가 다 안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부잣집 어리광 기공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정말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성 제로의 그건지 우리 조국 장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공개 토론장에서 내 이야기 좋은데 인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류는 이 모든 여러 가지 논란에서 이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게 남자로서의 인륜입니다. 네. 그리고 딸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시켰다? 당신 혼자 껍데기가 된 거는 좋아요. 근데 딸까지 그렇게 시킨다. 대한민국의 70년 사이에 많은 어머니들이 어렵게 자기 처지에서 열심히 살아서 지금 할 때 자기 자식 때에는 좀 더 착하고 바르게 알차게 살려고 노력해주고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그렇게 산 사람들이 그게 인륜이에요. 그리고 맞아요. 부인한테 설사 자기가 용인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걸 다 책임을 지고 커버하는 게 그게 인륜입니다. 그래, 부인은 감옥에 보내고 자기는 법무장관을 하겠다?
이게 인류사에서 존재했던 일 아닙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세요. 그런 말하자면 상식에 배치되는 문제. 지금 좌파, 우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식과 윤리에 배치되는 문제가 있으면은 국민은 주인은 대표한 자를 소환합니다. 그걸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서양은 저항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양은 폭군 방벌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맹자가 주장하거든요. 맹자가 주장. 그거는 천심이라는 게 딴 게 없습니다. 상식을 거스르고 누구나 이야기하면은 이상한 것에 대한 집착, 누구나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것을 버리는 것. 지금 우리 사회는 거짓과 진실의 전쟁에 들어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런 그런 알듯 말듯한 아무나 말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작을 하시고 이런 것들 지금 주위부터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청와대는 또 그쪽에 어떤 정서나 문화가 있어서 그런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집권당이고 또 대의정치 한 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견제와 감시의 역할도 하는 것이 또 집권당의 역할인데 이 집권당이 최근은 뭐 여의도 출장소 뭐 이런 것을 넘어서 완전히 청와대 호위무사가 돼가지고 지금 선동 정치도 뭐 앞장서서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고 또 검찰을 검찰청에 가서 또 고발을 하고 있어요. 집권당이 검찰을 나 고발하는 건 난 처음 봤는데 거기다가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 민주화운동도 많이 했고 정치 경력도 많고 총리까지 하신 분이니까 좀 진중하게 또 균형 소위 말해서 균형자 조정자 역할을 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어제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그 초월회라고 있습니다. 5당 대표 그 모임 거기에도 안 갔어요. 거기는 정쟁이나 하고 있으니까 나 안 가겠다. 오히려 정쟁을 하면 가서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해야 하는 게 집권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권당과 집권당 대표가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거의 방기 내지 포기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스스로의 자화상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해찬 대표가 민주화 유공자일 겁니다. 그리고 뭐 5.18 유공자도 있다고 그러는데. 5.18 유공자 명단에도 있다고 그래요. 젊었을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은 고시하고 뭐 이러면서 자기 개인 일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가서 또 적절한 역할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유신 독재를 투쟁을 하면서 민주화 유공자인데 민주화 유공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7선입니까 6선입니까? 7선의 국회의원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도 교육부총리, 국무총리 다 했어요. 그 민주화 유공자가 지금 당 대표로 하는 행동은 노골적인 독재자입니다. 20년 동안 집권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그건 100년 지금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격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하는데 민주당의 정체성이 권력의 호위무사가 아마 공천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이익 추구, 권력 이익 추구. 그렇게 보면은 대한민국에 지금 그 강남좌파라고 하는 조국 씨는 말하자면은 잘 자란 기공자가 사회주의를 출세의 도구로 받았은 거. 운동을 하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실제 아주 그냥 중요한 시기에 70년대 학번들, 80년대 학번들은 사실은 주체를 출세의 도구로 썼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70년대는 사실은 자유권적 민주화를 주장을 했잖아요. 이해찬 총재도 그런데 지금 하는 여러 가지 말씀, 어제의 행태 보면은 민주화 유공자 반납하십시오. 그건 민주화 유공자는 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게 본인이 나는 이제 민주화 유공자를 반납하고 레닌의 민주 집정제로 해가지고 민주 집중제로 해서 영구 집권을 해야 되겠다.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다음 선거 때 다 떨어뜨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행동은 그런 자가당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 말은 안 해도
그 다른 모습 30대의 이해찬 씨하고 지금 내일 모레 70을 밑자리를 깐 60대 말의 이해찬 씨하고의 차이를 국민들은 극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걸 자가당착이라고 그러고 이 자가당착을 교정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우리 조 교수님은 그런 정치학적인 차원에서 우리 정치 현실도 많이 분석을 하고 있으시니까 지금 친북 좌파 세력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랄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그 기본 틀도 지금 부수고 있는 데다가 기존 체제, 질서도 다 지금 뒤집어 엎고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라든가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분들도 지금 다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진보 좌파 진영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게 뭐냐? 물론 뭐 가까이는 총선 또 자기들이 이야기한 대로 20년 집권을 위한 대선 여기 승리가 단기적인 목표, 중장기적인 목표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뭘 지향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어디로 우리나라를 끌고 가느냐 이게 제일 궁금해요. 일단은 반동분자입니다. 역사인식이 지금 완전히 20세기 인류사에서 20세기 1917년 러시아 혁명 때 사회주의가 해방이고 진보고 발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체주의로 전락을 해서 1991년 역사의 무덤으로 빠졌죠. 즉 우리가 지금 자유 48년 이후부터 지금 71년간 자유민주주의 우리 지금 헌법은 비록 48년에 그것이 완벽하게 작동하지는 않았더라도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하는 당대에 말하자면은 영국 800년의 소위 말하자면은 이 인권, 자유운동, 그 다음에 프랑스 300년, 400년의 자유혁명, 그리고 그런 결과를 담은 바이마르 헌법의 기본권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하고 있고, 이것은 아마 우리 인구의 아마 99%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정치적 뜻은 다르더라도 근대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혹은 입헌통치라고 법치라고 하는 게 이 시장경제라고 하는 게 그게 진보입니다. 사실상 지속 가능하고 국민의 권리를 주고 또 복지도 확보했고 경제적 발전도 하고 그런데 전체주의로 바뀐 말하자면 혁명적 마르크스적인 계급혁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전부 역사의 무덤으로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중국 케이스 때문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기능적으로 협력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양립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한반도의 남북한은 사실은 자유민주 체제하고 전체주의가 아직도 실존적인 죽느냐 사느냐의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적절히 서로 다른 체제가 양립 가능하다고 보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 그게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이제 했는데 이걸 편의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을 민족 지상주의에 의거해서 북한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하기에 할 필요가 있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또 그걸 많이 속아 넘어가져요. 평화, 민족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연방제를 해서 남북한의 어떤 협력을 하고 공존을 하자라고 하는 망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불가합니다. 지금 여기 홍콩, 중국 연방제도 아닌 일국 양제도 그렇게 힘들고 예멘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가는 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국가의 위기가 지금 초래가 돼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올인을 하고 평화 경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다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보면은 본인으로서는 역사에 남북 통일을 기초를 닦은 또는 그 문을 연
대통령으로 남겠다는 과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과욕 아닙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해서요. 연방제, 네. 낮은 단계라도 이렇게 해 나가면 그것이 또 발전해서 완전한 통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확신 같은 거.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왜 김정일한테 저렇게 김정은한테 절절절 매느냐. 자존심 다 버리고 온갖 욕 다 얻어먹으면서 그렇지 않고야 저는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잘못된 이념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현실 맥락을 벗어 던져버리고 지금 그런 것의 만약에 그러니까 일국 양제, 중국의 일국 양제 혹은 우리 식으로 낮은 단계 예, 연방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 형태나 정치 기초나 일상 사람들의 생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이것이 또 여전히 국제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는 문명입니다. 근데 북한의 지금 거의 사교 전체주의예요. 예. 사교 전체주의고 그 다음에 우리 중국하고 많은 무역을 하지만은 중국 시진핑 체제와 지금 또 이제 10년 체제를 넘어서 영구집권 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의 그 공산당과 피해로 중국 군부는 이거는 요새 말하면 제가 처음으로 얘기해요. 디지털 전체주의자예요. 디지털 토탈리타리즘이죠. 중국을 스탈린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통제되는 동물농장 독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연방제하고 공존을 하겠다 혹은 결합을 하겠다. 결국은 전체 한국의 유사 전체주의적인 여러 가지 요소, 그 다음에 북한의 사교 전체주의, 그 다음에 중국의 말하자면 전체주의, 디지털 전체주의 반동, 이게 연결이 되는데 이게 역사를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역주행하는 거예요. 역주행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쭉 거의 기적 같은 번영을 이룬 요소에는 우리가 자유의 나침반으로 해양에서 항행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그리고 법치, 헌정. 네, 법치. 그걸 바탕으로 대항해서 네, 이렇게 예. 쭉쭉 뻗어 나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권에 그렇죠. 그런 그래서 경제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정 부분 민주화를 이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서 그 땜짐을 아주 견고하게 해놨습니다. 중간에 임기 5년짜리의 운동권들이 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분노스럽고 힘들고 그렇겠지만은 그거 잘 안 흔들립니다. 그게 언젠가는 지금은 아마 실현각성기라고 생각이 돼요.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조국이 조국을 구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운동권의 그 현란한 그 진보 수사 이런 것들이 이건 말장난이었구나. 위선이다. 그리고 뒤로는 탐욕. 이게 지독하게 탐욕스럽게 그리고 불법적으로 저렇게 행각을 해왔구나. 그게 다 드러났죠. 문제는 무시하지 못하게 청와대가 지금 임계점을 넘었고 이 넘은 임계점을 마지막 단계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현실을 직시하고 하지 않으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세력에게 엄청난 불행이 오고 국가에도 상당한 엄청난 불행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과연 조국 사태의 결말, 예. 뭐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는 하나의 동일체가 됐습니다만은 조국과 문재인의 뭐 결말이랄까? 그리고 내일 또 광화문 집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도 좀 한번 언급을 좀 해 주시죠. 뭐 대통령이나 조국 씨는 부인을 하겠지만은 똑같은 편의적으로 이용을 하대요. 뭐 촛불은 국민의 명령이다 하는데 진짜 주권자의 분노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상식과 그 다음에 도덕과 윤리에 벗어난 이 상태를 지속하면은 망합니다. 한마디로 깨집니다. 즉 지금 내가 보기에는 조국은 폭탄인데 문재인 정부에
던지면 터질까 싶어서 못 던지는 것 같아요. 조국의 문제는 그런 공적 책임을 맡을 적격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아주 있었어도 상상을 할 수 없는 종류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사입니다. 이건 아마 인류사에서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조성환 교수님 조국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매우 학술적이고 또 시적절하게 이렇게 대담을 해 주셨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조국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은 온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외소하고 초라한 진보 좌파의 수장으로 전락한 느낌입니다. 내일 9일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민심의 소재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광화문과 서초동 민심 중 어느 쪽이 진짜 민심인지를 문 대통령이 똑바로 인식하는 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